1983년 텍사스. 한 남자가 체포됩니다. 불법 총기 소지. 별것 아닌 혐의였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남자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명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10명, 그러더니 100명, 그러더니 300명. 결국 이 남자가 자백한 살인은 600건이 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 언론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경찰은 환호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미제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600건 중 이 남자가 실제로 죽인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경찰이 갖다 붙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코르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형사 사법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오래 묻혀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루카스, 자백살인마, 그리고 그 자백을 기꺼이 받아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936년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헨리 루카스는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철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본인이 가장 많이 마셨습니다. 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먹였습니다. 육아 방침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 비올라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어린 헨리를 방 한켠에 두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헨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준 신발을 신고 집에 왔을 때 비올라는 그 신발을 빼앗고 아이를 두들겨 팼습니다. 남의 호의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헨리가 7살 때 어머니는 강목으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8살 때는 나무 판자로 때려서 사흘간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형이 실수로 헨리의 얼굴을 칼로 긁었을 때 어머니는 사흘 동안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지. 답은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18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번 탈옥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959년에 풀려났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이 살자고, 돌아오라고. 헨리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두 사람은 술집에서 만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웠습니다. 방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비올라가 빗자루를 들고 헨리를 쳤습니다. 헨리는 칼을 꺼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74살의 비올라는 목에 칼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헨리는 도망쳤습니다. 잡혔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재판에서 2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헨리 루카스가 실제로 죽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 10년을 복역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1년 뒤에는 15살 소녀를 총으로 위협해 납치하려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1975년 두 번째로 풀려났을 때 헨리는 플로리다 잭슨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티스 툴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무료 급식소 줄에서였습니다. 이 만남이 이후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티스 툴도 전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같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티스의 조카딸 베키 파월도 함께였습니다. 당시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24일 텍사스주 덴턴의 한 들판에서 헨리와 베키는 말다툼을 벌입니다. 베키가 헨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헨리는 칼을 꺼냈습니다. 베키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3주 뒤인 9월 16일 헨리는 몬테규 카운티에서 자신에게 방을 빌려준 82살의 케이트 리치 할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베키를 찾으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정 근처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헨리 루카스가 실제로 죽인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끔찍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전과자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비극이지만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983년 6월 텍사스주 스톤버그. 경찰은 오래전부터 실종된 두 여성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로 헨리가 떠올랐습니다.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나왔을 때 경찰은 일단 잡아두기로 합니다. 구금해놓고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헨리는 구금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나중에 헨리가 한 말에 따르면 경찰은 그를 알몸으로 차가운 독방에 가뒀습니다. 담요도 없었습니다. 담배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헨리는 교도소 간수에게 말을 겁니다. 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사람을 죽여왔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간수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관이 왔습니다. 헨리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7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100건, 그러더니 150건, 200건, 300건. 수사관들은 흥분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투입됐습니다. 특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제 사건도 이 사람이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헨리는 기꺼이 답해줬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구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자백했을까요? 그 답은 수사 방식을 보면 나옵니다. 윌리엄슨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된 헨리에게 수사관들은 딸기 밀크쉐이크와 햄버거와 담배를 가져다 줬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독방 대신 편안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헨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사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정보를 헨리에게 보여준 다음 이거 당신이 한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헨리가 범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참 효율적인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사건 파일을 보여주고 자백을 받고 해결. 보고서 쓰는 시간도 절약됩니다. 전국의 경찰서들도 합류했습니다.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을 태스크포스에 보냅니다. 태스크포스가 헨리에게 보여줍니다. 헨리가 자백합니다. 사건 종결. 다음 2년 반 동안 헨리가 한 자백은 총 3,571건이었습니다. 그중 650건이 공식적으로 해결 처리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드디어 범인을 알게 됐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계속 자백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31일 텍사스주 조지타운 근처 35번 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불명, 알몸, 딱 하나, 주황색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를 오렌지 삭스라고 불렀습니다. 주황색 양말. 헨리는 이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술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어디에 버렸는지. 1984년 헨리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 사형 선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1985년 달라스 타임스 헤럴드의 기자 휴 에인스워스가 이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기자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헨리가 정말 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지도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헨리가 자백한 사건 중에는 같은 시기에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78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헨리가 자백한 6건의 범행을 지도에 표시해봤더니 그 경로를 모두 이동하려면 총 11,000km를 달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나흘 동안만 4,100km였습니다. 24시간 내내 시속 40km로 달려야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헨리의 차는 13년 된 낡은 포드 스테이션 웨건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기자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오렌지 삭스 사건. 헨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사건. 피해자가 살해된 날짜는 1979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헨리는 그날 자신이 텍사스에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날 플로리다에서 지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급여 수표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거리는 약 2,000km입니다. 헨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다른 주에 있었으니까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파장이 일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짐 매턱스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헨리 리 루카스의 자백 360여 건은 거대한 사기였습니다. 매턱스 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수사관들이 헨리에게 사건 정보를 먼저 알려줬다. 헨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백했다. 헨리가 범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 정보를 줬고 헨리가 그걸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헨리가 직접 시신의 위치를 안내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신은 이미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헨리가 새로 찾아낸 시신은 단 한 구도 없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헨리와 연결된 사건은 3건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인, 베키 파월 살인, 케이트 리치 살인, 이 3건만. 나머지 수백 건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 수백 건의 사건들, 공식적으로 해결 처리된 그 사건들, 실제 범인은 어디 있을까요? 잡혔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200건의 사건이 잘못 종결됐습니다. 실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파일이 닫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물게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가 거짓말을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 거짓말을 필요로 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오랫동안 방어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자신들의 수사가 옳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미 수백 건의 사건이 잘못 종결된 뒤에도. 그렇다면 헨리는 왜 자백했을까요? 이 질문이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헨리 자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잘 대해줬습니다. 밥도 주고 담배도 주고 그냥 원하는 걸 말해주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헨리를 검사했습니다. 뇌 CT 촬영을 했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뇌파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맞은 건, 형한테 눈을 다친 건, 수십 년간의 알코올 남용, 그 모든 것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헨리의 머리카락을 분석했더니 카드뮴 농도가 일반인의 30배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수천 명을 검사했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극단적인 성격 붕괴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손상돼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헨리는 나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이 1983년이었다면 나는 또 그 살인들을 자백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왜 자백했는지 알면서도 그 상황이 다시 오면 또 똑같이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는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편 오렌지 삭스 사건은 계속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헨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건, 피해자의 신원조차 수십 년 동안 몰랐습니다. 2019년 12월, 사건 발생 40년 만에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텍사스주 에빌린 출신의 23살 여성 데브라 잭슨이었습니다. 1977년에 집을 나간 뒤 실종됐는데 가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뒤 뉴스에서 오렌지 삭스의 몽타주를 본 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동생 같다고. DNA 검사를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데브라 잭슨의 실제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헨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은 지금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헨리의 사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8년 텍사스 주지사 조지 W. 부시가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렌지 삭스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헨리는 이미 다른 사건들로 종신형 6개와 징역 210년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헨리는 교도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모범 수감자로 지냈습니다. 2001년 3월 12일 헨리 루카스는 텍사스주 헌치빌 교도소에서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64살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죽인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어머니, 베키 파월, 케이트 리치. 나머지 수백 건의 자백은 허구였습니다. 그 허구를 만들어낸 건 헨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에서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나십니까? 거짓말을 한 헨리에게요? 아니면 그 거짓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요? 저는 후자입니다. 헨리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용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망가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 쪽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경찰들, 실적을 원했던 수사관들, 기자회견을 열고 싶었던 경찰서장들, 이들은 헨리의 자백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인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200명의 실제 살인범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진짜 범인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파일은 닫혔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헨리 루카스 사건이 드러난 뒤 미국의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냐고요?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 사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백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백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안 한 짓을 왜 했다고 하겠냐고. 그 직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헨리 루카스는 3571번의 자백으로 증명했습니다. 데브라 잭슨은 2019년에야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죽은 지 40년 만에.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닥터 크로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